중병이 걸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달이 저는 민 대표님과 결혼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그가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5년간 짝사랑했던 대학교 선배였던 것입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는 마치 빈틈없는 거미줄처럼 저를 꽁꽁 묶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중환자실 문에 걸린 불빛은 눈부시게 밝았고 문 안에는 저희 아버지가, 문 밖에는 제가 온 힘을 다해도 모을 수 없는 수술비가 있었습니다. 3일 전 아버지는 길을 걷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의사는 병세 통지서를 내밀며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최소 9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천만 원은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저는 모든 친척집을 찾아다니고 친구들에게 사정했지만 3일 동안 겨우 300만 원 난 집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의식 없이 못했습니다. 사채를 쓸 생각까지 했지만 그 사람들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그 생각마저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만이 빠져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미래그룹의 법률 고문인 박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병원 근처의 한 카페로 데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래그룹 민 대표님이 제 아버지 수술비 9천만 원을 대주겠다고, 심지어 그 이후의 재활치료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뻐할 틈도 없이 박 변호사는 계약서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민 대표님이 저를 돕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저는 계약서에 적힌 혼인 합의서 네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 대표님이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저는 후유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후 성격이 고립적으로 변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요. 민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민 대표님의 결혼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요. 제가 민 대표님과 결혼해서 이 3년간의 혼인 합의서에 서명하고 민 사모님 역할을 잘 수행하면 9천만 원의 수술비는 즉시 지급될 것이고 3년 후 평화롭게 이혼하면 민 대표님이 저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미래그룹이 이 지역의 선두 기업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심지어 다리까지 저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단순한 거래라는 사실에 제 마음속에는 강한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에 비하면 저의 결혼, 저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가 동의할 것을 이미 예상한 듯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문제 없으면 서명하세요. 저는 계약 조항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내용은 명확했고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약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나친 요구는 없었고 우리가 명목상이 되란 약속고 우리가 명목 썼고 저는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제 이름 이지은을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박 변호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 대표님, 지은 씨가 서명했습니다. 네, 바로 수술비 송금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저에게 수술비가 이미 병원 계좌로 송금되었으니 병원에서 즉시 수술을 준비할 것내며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독의 한숨을 쉬었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지은 씨, 내일 오전 9시에 차가 와서 민 대표님 저택으로 오실 겁니다. 결혼식은 내일 오후에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사인된 혼인 합의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속은 난감히 교차했습니다. 내일 저는 무엇이든 난감히 교차했습니다. 매일 저는 만나본 적 없는 달이 저는 민 대표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병원으로 돌아오니 간호사가 이미 아버지의 수술 전 절차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납부 영수증이 결제 완료라고 찍힌 글자를 보니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비로소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주치의가 저를 찾아와 수술은 저를 디디다가 간호사의 권유로 전이러 모든 검사가 급하게 완료되어 수술 조건을 충족한다고 안심하고 소식을 기다리라고 소식을 조건을 충족한다고 저와 아버지가 새들어 살던 작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아버지는 늘 불을 켜두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으셨는데 지금은 텅 빈 방과 어지럽게 놓인 잡동사니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갈아입을 옷 몇 벌을 챙기고 서랍에서 누렇게 바른 대학교 졸업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전은 사람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고 모두 그를 민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사진을 서랍 가장 밑바닥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병원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니 어제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졌고 숨소리도 아주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아버지를 구할 거예요. 건강해지시면 그때 천천히 다 설명해 드릴게요. 병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운전석의 기사가 고개를 내밀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민 대표님 저택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넓었고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 제가 평소 접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사는 차를 출발시킨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차 안은 엔진 소리만 미세하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앞좌석의 기사가 갑자기 조수석의 경호원과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이 결혼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3년 전 그 사고 이후로는 결점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않으시고 성격도 점점 차가워지셨는데 그때 민 대표님 얼마나 대단하셨습니까? 젊은 나이에 미래그룹을 물려받으셨는데 그 사고만 없었으니까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 대표님의 다리가 다친 것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행이었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을까? 어제 박 변호사가 말했던 민 대표님의 성격이 고립적으로 변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사건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약. 차는 거의 1시간가량 달렸고 마침내 웅장한 저택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저택 주위에는 높은 담장이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어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춘 듯 보였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제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도착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 변호사가 이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결혼식 절차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간소화하여 저택 안은 매우 넓었고 인테리어는 간결했지만 곳곳에서 고급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붉은색 글씨나 장식품 대신 오직 2개의 꽃병에 소박하게 꽂힌 꽃만이 결혼식 분위기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위에 새하얀 뭐를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위에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갈 겁니다. 그때 제가 부르러 오겠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할 겁니다.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꽃도 축복도 심지어 신랑의 동반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니 눈시울이 저절로 붉어졌습니다. 오후 1시 반 박 변호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손놀림이 빨랐고 30분 만에 제 화장을 마치고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몸에 잘 맞았고 제 피부를 더욱 희게 보이게 했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2시 정각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은 거실에서 진행되었고 저와 박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미래그룹 직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주례사도 없었고 반지 교환도 없었으며 그저 간단히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박 변호사는 저에게 저택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민 대표님은 오늘 밤에 돌아오실 겁니다. 당신은 2층 가장 안쪽 방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여기 가정부가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세요. 저는 열쇠를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몇 마디 당부를 더 함께 떠났습니다. 텅 빈 저택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제 옷으로 갈아입은 후 2층 가장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넓었고 독립된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었으며 창밖에는 작은 발코니도 있었으며 창밖에는 작은 발코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앉아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저택 안은 제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식탁에는 정갈한 한식 상차림이 놓여 있었지만 저는 식욕이 없어 몇 숟가락 두고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버지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는 저는 그렇게 어둠이 내릴 때부터 밤늦게까지 앉아 기다리다가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져 저도 모르게 침대 머리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잠결에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다리를 저는 듯한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고 저는 황급히 똑바로 앉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계단에서 복도 끝까지 이어지더니 마침내 제 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노크 소리가 3번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울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문이 열리고 키 큰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검은색 볼캡을 쓰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짙은 선글라스를 아랫부분은 검은색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완전히 가려져 눈매만 겨우 드러났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불편해 보였고
걸을 때 왼쪽 다리는 가볍게 닿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걷는 것이 운전사가 말했던 다리 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았고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억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긴장해서 주먹을 꽉 쥐고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민 대표님, 돌아오셨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쉬었으며 알아차리기 힘든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리가 불편해서인지 조금 서두르다가 몸이 살짝 흔들렸고 손이 실수로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글라스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또렷한 눈매, 오뚝한 콧날, 선명한 눈과 약간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잘생긴 얼굴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일 수가. 민 선배가 바로 민 대표님이라니. 그 다리 저는 미래그룹 사장님이 제가 마음속으로 5년간 짝사랑했던 사람이었다니. 민준 역시 선글라스가 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 선배세요. 선글라스를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고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민주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똑바로 세우고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 알아봤군.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놀라움도 파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는 그를 5년 동안 짝사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동안 짝사랑해서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학교의 인기인이었고 성적 우수하고 외모도 출중해서 멀리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말 한마디 걸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와 재회하게 될 줄은, 심지어 그의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배는 왜 민 대표님이에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민주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선글라스를 주워 다시 얼굴에 썼습니다. 그 익숙한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는 소파로 걸어가 앉았고 왼쪽 다리를 살짝 구부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원래 거래였어. 너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의 성화를 피하려고. 내가 누구인지는 너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의 말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처럼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고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결혼은 원래 거래였습니다. 그가 누구든 우리 사이는 그저 이익 관계일 뿐입니다. 그가 민 선배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그 사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친 건가요? 사고라는 두 글자를 듣자 민준의 몸이 확연히 굳어졌고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건 묻지 마. 민 사모님으로서 본분이나 잘해. 다른 일은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의 태도는 너무나 차가웠고 제가 기억하는 따뜻한 민 선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 그 사고가 그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네가 써. 나는 옆방을 쓸 거야. 내일 박 변호사에게 네 아버지 수술 상황을 지켜보라고 할 거야.
소식이 있으면 그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닫히고 저는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신분을 숨겼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가 답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가 민 선배라는 사실은 이 거래 결혼에 대한 저의 감정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수술이 순조롭게 성공하기를 바랐고 저와 그 사이의 이 3년이 평온하게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회의 충격도 있었고 짝사랑이 이루어진 듯한 몽롱함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선글라스를 쓴 그의 모습과 그가 했던 내가 누구인지는 너에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정부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아래층에서 기다리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단히 세수를 한 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 씨,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앉자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 회표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민 회장님 댁을 한번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달라고요. 구체적인 시간은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제가 오전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완전히 내려앉았고 저에게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급히 아침 식사를 몇 숟가락 먹고 박 변호사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반 병실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전히 많이 허약하셨지만 이미 눈을 뜨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지를 부르며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눈빛이 밝아지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왔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누가 우리를 도와준 거니? 그 9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닐 텐데.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좋은 분이요. 아버님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몸이나 잘 회복하세요. 아버지는 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전 내내 아버지를 돌보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병원 쪽은 어때?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병원 쪽은 어때?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 이야기 좀 하고 대답한 후 다시 고개를 숙여 서류를 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십니다. 그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뭘 이야기할 건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왜 신분을 숨겼어요? 대학교 때는 분명히 이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3년 전 그 사고는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친 건가요? 지금 선배 다리는 그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마음속의 모든 의문을 한 번에 쏟아냈고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리를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거실은 무섭도록 고요했던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은, 어젯밤에 이미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 결혼은 거래야. 너는 민 사모님으로서 본분이나 잘해. 나는 네 아버지의 후속 치료를 보장할게. 다른 일은 너와 상관없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민 선배잖아요. 길을 맞으며 제가 아는 선배는 이렇게 차가운 사람에게 우산을 빌어주고 자신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때 선배는 길을 잃은 신입생에게 길을 알려주고 도서관에서 어제관에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 말을 듣자 민준의 몸이 확연히 굳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3년 전 일은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 만약 이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후회해도 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후회하라니? 제가 어떻게 후회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하라니? 제가 어떻게 후회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후속 치료에는 아직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저 선배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왜 자신을 저택에 가둬두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지. 민주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을 거야.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야 한다고. 다음 주에 내가 함께 가줄게. 그때 언행 조심하고 나에게 패 끼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에 끌리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가 저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차가운 태도로 저를 밀어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사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잃은 것일까요? 오후에 저는 박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 회장님에 대한 몇 가지 선호도와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미리 알아두라고요. 저는 진지하게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 저는 이번 방문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민 사모님으로서의 제 본분이며 아버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때 민준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민 대표님이 위층에서 식사하고 저보고 혼자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상차림을 바라봤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 가끔 식당에서 민 선배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던 졸업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화제미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에 웃고 있었는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반의사람이 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저를 밀어내도 저는 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림자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습니다. 결국 그는 제가 5년 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아버지 상태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 마음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외투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뛰어나가자마자 위층에서 내려오던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빨리 가봐야 해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민준은 민준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가 자청해서 저와 함께 병원에 가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를 따라 저택 밖으로 빠르게 나갔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탄 후 제 마음은 불타는 듯 조급했고 창밖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차가 더 빨리 달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 원장님은 내 신경 분야의 권위자야. 그분이 계시면 네 아버지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위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는 조용히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수술비를 댄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의 경호원이 먼저 내려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빠르게 달려갔고 민준은 제 뒤를 따랐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그는 뛰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였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춰 그를 잠시 기다렸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고 빠르게 다가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저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안색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고 주치의는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셨군요. 환자분 수술 후 갑자기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뇌 내부에 소량의 출혈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즉시 2차 수술이 필요합니다. 2차 수술이라니. 제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를 냈고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 준비해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술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술에는 수입 재료가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먼저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 3천만 원이라니. 겨우 안심했던 제 마음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3천만 원은 지금의 저에게 또 다른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의사에게 먼저 수술을 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상의하려던 순간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원장님도 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원장님은 민준을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원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이 원장님은 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위험은 제가 감당합니다. 비용 문제는 재무팀에서 제 비서와 직접 처리하게 하세요. 민준이 그를 한번 바라보며 한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간호사에게 수습니다. 아까 왜 바로 수술을 준비하지 않았지? 주치의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위험이 너무 커서 보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실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민주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비용과 위험 모두 문제가 되지 않아. 주치의로서 최우선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거야. 네, 만약에 진료를 지연시켰다면, 민준이 감당할 수료를 지연시켰다면, 네, 민 대표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수술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제 옆으로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좀 마셔. 걱정 마. 이 원장님 실력 좋으시니까. 저는 물을 받아들고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긴장으로 손이 떨려 물병을 받아들고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긴장으로 손이 떨려 물병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수술실 밖에서 거의 3시간 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겨우 안심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힘이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세를 잡고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원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소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이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아버지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민준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이번에 정말 위기를 넘기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돌아서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 이번 일 정말 고마워요.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어쨌든 우리는 지금 부부잖아. 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부라는 두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나설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차에 앉아 저는 아까 주치의의 불편한 표정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 갑자기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주치의는 응급처치를 먼저 했어야지. 저에게 비용과 위험을 먼저 했어야지. 저에게 비용과 위험을 먼저 이야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주치의가 좀 이상했어요. 계속 위험과 비용만 강조하고 선배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치료가 지연될 뻔했어요. 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이 병원 신경외과 주치의를 조사해봐. 최근에 누구와 접촉했는지, 특히 민지훈 쪽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확인해. 민지훈이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택에서 가정부가 민준의 사촌형이라고 언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훈이 누구예요? 왜 민지훈을 조사하는 건데요? 민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내 작은아버지 아들이야. 민지훈은 내 작은아버지 아들이야. 줄곧 미래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지. 3년 전 사고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 이번에 네 아버지 수술에 문제가 생긴 것도 의심하고 있어.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해요. 민준은 하고 대답한 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가 민지훈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순탄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니 가정부가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민준은 이번에는 위층에서 식사하지 않고 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침울했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 오늘 병원에 함께 가주셔서 고마워요. 민준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말을 마친 그는 고개를 숙여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저에게 많은 말을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가 3년 전은 저는 전의 진실을 기꺼이 말해줄 것이고 마음의 방어를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병원에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를 지키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으로 박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주치의 상황을 이미 조사했고 그가 최근 민지훈의 비서와 몇 차례 만났으며 출처 불명의 송금액을
그가 최근 민지은의 비서와 몇 차례 만났으며 출처불명의 송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저는 화도 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 소식을 민준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방문 앞으로 걸어가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서재 책상에 앉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가 남긴 커피 한 잔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 박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어요.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제 휴대폰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저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찾아낸 증거들을 정리해. 그리고 이 병원 주치의를 정직시키고 조사해. 후속 배상과 처리 절차는 물론 민지훈을 주시해. 최근 어떤 움직임이라도 민지훈을 주시해. 민 대표님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가 고개를 들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익숙한 눈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고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말했잖아. 너는 지금 내 아내야. 너와 네 아버지가 잘못되는 일은 없을 거야.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리는 듯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1학년 때 처음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실수로 책꽂이의 책들을 다 떨어뜨렸는데 선배가 와서 주워줬어요. 또 한 번은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강의동 문 앞에서 발을 둥둥 구르고 있었는데 선배가 우산을 빌려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기숙사로 뛰어갔고요. 민준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억나는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배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선배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선배를 짝사랑하는 사람 중 가장 평범한 수많은 사람 중범한 한 명이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병원 쪽은 내가 이미 다 조치해놨으니 네 아버지 잘 돌봐줄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선배도 일찍 쉬세요. 말을 마친 저는 그의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설 때 뒤돌아보니 그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운전사는 정씨의 저택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타자 운전사는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씨, 민 대표님께서 주방에 준비하라고 하신 아침 식사입니다. 길에서 드시라고요. 저는 보온병을 받아들었고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병실로 들어서니 간호사 복장을 한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몸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셨군요. 민 대표님께서 특별히 아버님을 잘 돌봐드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아, 왔니? 어제 혹시 민 씨 성을 가진 분이 우리를 도와준 거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제 남편이에요.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지은아, 네가 언제 결혼했니? 왜 아버지는 몰랐지?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흐느끼셨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네가 힘들게 했구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만 건강해지실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어젯밤 민준의 모습과 그가 저를 위해 해준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오쯤 박 변호사가 갑자기 병원에 찾아와 제 옆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민 대표님께서 민지은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회사에 헛소문을 퍼뜨려 민 대표님이 다리가 불편해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주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민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 대표님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회사 일은 그가 잘 처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회사 일은 그가 잘 처리할 수 있으니 민 대표님은 민지훈이 당신과 아버님께 해를 끼칠까봐 걱정하셔서 경호원 2명을 병원 문 앞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는 경호원증을 받아들였고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쓸 줄은 몰랐습니다. 걔는 회사 내부에 혼란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아버지의 안전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쪽은 어때? 이상한 점은 없었고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선배가 배치해준 간호사와 경호원들 덕분이에요. 회사 쪽은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작은 문제였어. 객은 문제였어. 내가 이미 박 변호사에게 해명 공고를 내게 했고 임시 주총회를 바라보며 마음소리를 소집해서 주주들의 마음을 안정시켰어. 민지훈의 응원은 성공하지 못했어. 이 거래 결혼은 원래 서로의 필요에 의한 협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저는 민준에게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민준과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아버지 침대 옆을 한참 지키다가 아버지가 잠드신 후에야 조용히 문을 닫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문 앞의 경호원들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제 마음속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훈이 아버지의 수술에까지 손을 댔는데 앞으로 또 어떤 비열한 수를 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있으니 저도 좀 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거실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어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바닥에 흩뿌려져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정부가 다가와 저에게 따뜻한 밥을 데워줄지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스스로 물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안정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경호원까지 배치해 준 것에 대해요. 더 중요한 것은 3년 전 사고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서 그에게 다시 관련 상황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많은 말을 해주려 하지 않더라도요. 대략 1시간쯤 기다렸을까 마침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정장에는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가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돌아왔어? 아버지 옆에 있지 않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주무시고 계세요. 병원에는 간호사와 경호원들이 보고 있으니 괜찮아요. 집에 물건 좀 가지러 왔어요. 민 대표님, 회사 일은 괜찮아졌어요.
그가 소파 옆으로 와 앉아 마스크를 끌어와 앉아 마스크를 끌어내려 얼굴 아랫부분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물잔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하다가 실수로 재썼습니다. 괜찮아. 민지훈이 큰 파도는 일으키지 못할 거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빠르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민 대표님, 저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을 배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말을 마친 그는 일어서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 선배, 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 변호사가 말했던 민지훈이.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 변호사가 말했던 민지훈이 경영권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3년 전 그 사고, 정말 민지훈이 한 짓이에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건 묻지 마.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혼자 그 자리에 남아 마음속은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정말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먼저 저와 아버지가 새들어 살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주 입으시던 옷 몇 벌을 병원에 가져다 드리고 혹시 정리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할 물건이 얼자 방 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옛자만 얇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히 책상 가장 밑서랍이 닫혀있던 밑서랍이 저는 졸업 사진을 들고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민 선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사진을 다시 넣으려던 순간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놀랍게도 저와 민 선배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그의 옆에 서서 조금 부끄러운 듯 웃고 있었고 그는 살짝 옆으로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학교 졸업식 날 뒤풀이 때 제가 용기를 내어 그와 함께 제가 이 사진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다가 사진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한 줄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자세히 살펴보니 민준 2020년 6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020년은 딱 3년 전, 즉 그가 사고를 당했던 해였습니다. 설마 이 사진과 그의 사고가 관련이 있는 걸까?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민준의 옛 비서를 찾아가 상황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저택에서 가정부가 민준에게 충성심 강한 김 비서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대학교 때부터 민준을 따랐으니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비서와 연락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비서는 지금 민 대표님의 개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보통 외부인을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3년 전 민 대표님 사고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해요. 대략 30분 후 박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비서가 미래그룹 근처의 한 카페에서 저를 만나기로 동의했다고요. 저는 즉시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김 비서는 이미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캐주얼한 옷차림에 눈빛이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께 이미 들었습니다. 3년 전 민 대표님 사고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 안녕하세요. 김 비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민 대표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민 대표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훈은 지금도 민 대표님을 노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 수술에까지 손님을 노리고 있어요. 김 비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민 대표님은 막 미래그룹을 물려받아 야심차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민지훈 부자의 이익을 침해하자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2020년 6월, 즉 졸업 시즌 때 민지훈이 헌작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민정님이 프로젝트 현장, 그럼 왜 지터님이 프로젝트 현장 시차를 위해 즉현님이 프로젝트 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민지훈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브레이크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졌고 당시 운전사도 실종되어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 대표님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저는 후유증이 생겼고 프로젝트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3년 전 민 선배는 가장 빛나던 시기였는데 이런 경고를 당하다니. 몸에 큰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촌 형에게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차가워진 것도 당연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 이 사진 아세요? 이건 저와 민 대표님이 졸업식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뒷면에는 2020년 6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마침 그분이 사고를 당했던 달이네요. 김 비서는 사진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는 사진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임에서 당신이 민 대표님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민 대표님도 캡니다. 민 대표님도 함께 사진을 찍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민 대표님은 그때 저에게 도서관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는데 늘 몰래 자신을 훔쳐본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시고 돌아와서는 당신이 고맙다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참 예뻤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니. 저는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민지훈의 죄짐했습니다. 반드시 민지훈의 죄짐이다.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민준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은 후에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민지훈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니 아버지는 마침 깨어 계셨고 어제보다 기력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저는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던 집에 다녀왔어요. 아버님 갈아입을 옷 몇 벌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그 민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지만 너희는 결국 거래 결혼이잖니. 나중에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말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나이라는 건 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제가 돕고 싶어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버지는 지지할 거야. 저는 아버지 어깨에 기대었고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지지가 있으니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을 더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오후 내내 아버지를 돌보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얼굴의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앞 탁자 위에는 서류 한 뭉치와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부드러움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돌아왔군. 병원 쪽은 어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소파로 걸어가 앉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 김 비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 선배, 오늘 김 비서를 만났어요. 민준의 몸이 확연히 굳어졌고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리는 듯이요. 저는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뒷면에는 2020년 6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뒷면에는 2020년 6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김 비서가 말해주기를 3년 전 선배가 지방으로 프로젝트 시차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브레이크에 누군가 손을 댔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손을 댔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김 비서가 말해주길 선배는 그때부터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면서요. 도서관에서 제가 몰래 선배를 훔쳐보는 걸 알고 있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고 제 목소리가 예쁘다고 생각했다고요. 이 말을 듣자 민준의 뺨이 살짝 붉어졌고 그는 조금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이미 다 잊었을 줄 알았는데. 네가 이미 다 잊었을 줄 알았는데. 선배가 3년 전 일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하지만 지금 민지우는 여전히 선배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확고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돕고 싶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선배와 함께 민지훈의 죄증을 수집해서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선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도요. 그는 우리 아버지 수술에까지 손을 댔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민주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고마워. 사실 나도 민지훈을 처리하고 싶었어. 하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고 너를 이 일에 엮이게 하고 싶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요. 올해부터 고락을 함께해야 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저는 사이예요. 그리고 잖아요. 그 미소는 제가 기억하는 대학교 시절을 밝고 쾌활했던 민 선배와 똑같았습니다. 그가 웃는 것을 보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손을 잡자. 사실 나는 이미 박 변호사와 김 비서에게 민지훈의 죄증을 수집하라고 지시했어. 하지만 민지훈이 아주 교활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지.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죠. 김 비서는 선배를 오랫동안 따랐으니 분명 민지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단서를 얻고 제 쪽 단서까지 합치면 분명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김 비서에게 말해서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했어. 그리고 민지훈이 최근 회사 자산을 몰래 빼돌려 해외 계좌로 옮겨도록 했어. 그리고 민지훈이 최근 회사 자산을 몰래 빼돌려 해외.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그럼 제가 하는 것도 알아냈어. 우리는 그가 도주하기 전에 그의 죄짐을 찾아내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 내가 이미 박 변호사에게 그의 자금 흐름을 주시하라고 했어. 내일 내가 너를 회사로 데려가서 박 변호사와 김 비서를 소개시켜 줄게.
우리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녁 식사 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고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대학교 시절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 늘 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사실 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 이끌렸다고요. 그가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이 늘 시큰거렸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먼저 저에게 저택 정원을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해줬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밤바람이 조금 차가웠고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아파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별로 아프지 않아. 그냥 걷는 게 좀 불편할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 일이 지나가면 제가 선배와 함께 재활 훈련하러 가요. 어쩌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고 제 심장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은 씨,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가볍게 품에 안았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든 저는 지금 지원이에요. 지은 씨, 이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어. 사실 나는 이미 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어. 내가 혼인을 제안한 것은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성화를 피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를 돕고 싶어서 너를 내 곁에 두고 싶어서였어.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늘 너를 주시하고 있었어.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박 변호사에게 너를 찾아가라고 한 거야. 제 마음이 순식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다니.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 선배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정원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자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힘을 합쳐 민지훈의 죄증을 찾아내서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은 저를 데리고 미래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그룹 빌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우뚝 솟은 건물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민주는 저의 불안감을 알아차리고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은 민준을 보고 모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데리고 곧장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사장실은 넓었고 인테리어는 간결하면서도 웅장했습니다. 풍경이 번화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이요.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 비서가 민 대표님 지은 씨,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 지은 씨,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박 변호사는 자료들을 탁자 위에 놓고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 대표님, 저희가 조사한 결과 민지훈이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산 사명영어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자산들은 이미 그의 해외 통해 회사를 총회와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자산들은 이미 그의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당시 민지훈에게 브레이크를 조작하도록 지시받은 정비서 사장을 찾아냈습니다. 민 대표님, 저희가 또 조사한 결과 민지훈이 몇몇 소액 주주들과 사적으로 결탁하여 이익을 약속하고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민지훈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네요.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을 뿐만 해요. 경영권을 빼앗으려 계획했던 거네요. 그래, 주주총회에서 계획했던 거네요. 제사 자산까지 횡령하려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계속 사장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보완하고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민주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확고함과 자신감은 저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민준이 함께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민준이 가까운 데려다 주었고 가끔은 저와 함께 그로 데려다 주었고 가끔은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회복지를 뵙기도 했습니다. 민준 또한 사려 깊게 행동했습니다. 매번 찾아뵐 때마다 아버지께 과일과 영양제를 가져다 드렸고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거나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점점 더 마음에 들어 하셨고 늘 저에게 민준이 믿음직한 좋은 아이라고 그와 함께 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의사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간호사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아버지의 몸은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보름 후 의사는 검진을 마친 후 아버지의 몸이 거의 회복되었으니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와 민주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퇴원날 민주는 특별히 회사 일을 미루고 직접 차를 몰고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는 가정부에게 저택에서 가장햇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지은이가 고생 많았는데, 기은이가 고생 많았는데. 햇볕이 잘 드는 방이 몸 회복에 좋다고요.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이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저의 복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을 일찍 말해주지 않아 지은이가 힘들었죠. 앞으로 제가 반드시 지은이를 잘 보살피고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니 가정부가 이미 푸짐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와 민준이 결혼식은 언제 할 거니? 아버지는 너희 결혼식 가서 축하해 줄 날만 기다리고 있단다. 제 뺨이 붉어졌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제가 지은이에게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저의 아내라는 것을 알릴 겁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의 날들, 민주는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결혼식 준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저에게 의견을 물었고 결혼식 장소, 웨딩드레스 디자인, 초대할 손님 등 모든 일을 직접 챙겼습니다. 저는 그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속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기억나. 사실 나는 그때부터 너를 눈여겨보고 있었어. 민 선배, 대학교 때 제가 도서관에서 선배를 처음 본 날 기억나요. 그때 선배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네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 꼭 착한 아기 토끼 같았거든. 김 비서에게도 그 여자아이가 참 귀엽다고 말했었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가 제 코를 살짝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제 코를 살짝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지. 나중에 말을 걸려고 했을 때는 네 주변에 너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망설였어. 이게 바로 인연이야. 지은 씨,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내가 가장 어두웠을 때 네가 한 줄기 빛처럼 내 삶을 밝혀줬어.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드럽고 낭만적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낭만적이었습니다. 민 선배, 저도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 못했을 거예요. 선배가 저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었어요. 결혼식 날,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미드 카펫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그곳에 서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레드 카펫 위를 아주 안정적으로 한 듯이 걸편했지만 레드 카펫 위를 아주 안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확고하게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민준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은이를 민준을 주례사의 증언 아래 우리는 반지를 교환하고 평생의 약속을 했습니다. 민준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사랑해.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도 사랑해요. 아래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친지들은 모두 우리에게 축복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주는 저를 데리고 바닷가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묵었고 매일 함께 일출과 일몰을 보고 해변을 산책하며 현지 음식을 맛봤습니다. 이것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온 후 민주는 저를 데리고 종합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제 몸이 아주 건강하니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우리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예쁜 아기 낳자. 너처럼 귀여운 아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8개월 후 제가 임신했습니다. 민주는 아이처럼 기뻐했고 매일 조심스럽게 저를 돌보며 어떤 집안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주 저를 찾아와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10개월 후 저는 순산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민주는 딸을 안고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렇게 좋은 선물을 안겨줘서 고마워. 우리 딸 이름은 민수아로 하자. 민수아로 하자. 수는 빼어남. 아는 아름다움을 뜻하고 작은 시냇물처럼 맑고 고운 아이로 자라라는 의미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민수아. 시간이 흘러 딸은 점점 자랐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준의 다리도 저의 동반 아래 재활훈련을 통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상인처럼 뛰거나 점프할 수는 없지만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는 자주 딸을 안고 정원을 산책하며 우리가 대학교 시절 겪었던 이야기들을 딸에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우리의 졸업 사진을 들고 사진 속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그때 정말 멋있었네요. 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안 그랬으면 네 엄마를 어떻게 사로잡았겠니? 저는 다가갔겠니? 저는 처음에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그 혼인 합의서에 서명했을 때 마음속이 불안감으로 가득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거래 결혼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는 법인가 봅니다. 민지우는 고해 살인 미수와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연루되어 모든 주식을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지금의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귀여운 딸이 있고 건강한 아버지가 있으며 번창하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에 저는 이 소중한 행복을 민준과 함께 영원히 지켜나가며 잘 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